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려면 기업 회계에서 인정하는 5대 재무제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1번이 재무상태표, 2번은 손익계산서죠. 3번은 현금흐름표 되겠고요. 4번은 자본변동표. 5번은 주석 이렇게.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알려주는 게 뭐냐 이러면 일정 시점에,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란 오늘 현재 11월 23일 현재의 우리 기업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일람표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우리 기업의 일정 시점에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일정 기간이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우리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리는 일람표예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도요.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에 현금의 유입, 현금의 유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람표. 자본 변동표도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에 자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람표. 주석은 이러한 재무제표들의 보충 설명을 다는 일람표. 아셨죠? 자,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왔어요. 찾아봅시다. 자,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 맞죠? 그리고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 맞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이 아니죠. 일정 기간이니까. 답은 일단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맞고요. 현금의 유입, 유출에 대한 정보 맞았고, 자본 변동표는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에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 맞았네요. 답은 2번이고요.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 원가에 가산했을 때 미치는 영향. 자,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원가에다 가산했대요. 이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객관식 문제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익은 기업의 이익. 이익은 뭐와 비례한다? 네, 자산과, 그 다음에 수익과, 자본과 다 같아요. 매출 종이. 하여튼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같다. 그쵸? 그 다음에 비용이랑은 어떻게 한다? 반비례다. 비용은 같지 않고 반비례한다 라고 했었고요. 비용.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부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를. 자, 자산이 가소면 다 가소해야죠. 얘는 상관없으니까 두고, 자산이 가소니까 자본도 가소네. 그럼 당기순이익도 가소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이 반대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정답은 아마 4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맞나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회사의 단기 매매증권이 원래 10,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수수료 비용 1,000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회계 처리로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됐냐? 11,0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 회계 처리를 하니까 자산이 1,000원만큼 가대계상된 거죠. 자산이 가대계상됐으니까 당기순이익도 가대대상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적 있었죠, 제가. 자, 그 다음 3번 문제. 회계는 23년 1월 1일 1,000만원의 유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3년 6월 30일 400만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 시 발생한 유용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자, 요거 물어본 거네요. 처분 손실 계산하래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100만원, 정액법으로 하는 거네요. 6월까지 감가상각했대요. 23년에 사서 24년 다 쓴 게 아니라 6월까지만. 우리가 먼저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장부가액을 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일단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냐? 10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게 아직 모르고요.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장부 금액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처분 금액을 알려줬어요. 얼마로 했냐면 400만원. 그럼 장부 금액을 알면 우리가 처분 금액과 비교해서 답을 찾아오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돼요. 자, 여기 정액법으로 하고 오랄 삼각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 우리 알고 있죠?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럼 23년도 해야 되고 24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23년도는 자, 먼저 취득원가가 얼마냐면 1000만원. 잔존가치는 100만원. 그럼 900만원이네요. 900만원에다가 내용연수는 5년이네요. 써보겠습니다. 10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그 다음에 나누기 5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900만원 나누기 5년 하면 얼마예요? 180만원? 자, 900 나누기 5, 180만원. 180만원이 23년도고요. 24년도는 다 쓰지 않고 6개월만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8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6 이렇게 하셔야지. 그럼 90만원. 그럼 23년에 감가상각비는 180, 24년에 감가상각비는 90.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합치면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90에다가 플러스 180만원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270만원이 누계액이잖아요. 그러면 누계액이 270만원. 자, 이거를 빼시면 우리가 1000만원에서 270만원을 빼면 7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730만원. 자, 해볼게요. 자, 270만원, 1000만원 빼기 얼마라고요? 270만원. 이렇게. 730만원. 그러면 처분 금액이 얼마예요? 400만원이죠. 400에서 730을 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다? 네, 330만원이다. 이렇게. 그럼 계산을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자, 대변의 기계장치. 얼마예요? 1000만원. 차변의 감가상각 무계액. 얼마? 200,70만원. 그 다음에 돈 받아야 되는데 돈은 아무거나 받아볼게요. 현금. 얼마를 받냐? 400. 여기 대차가 400에다가 670이니까 330이 부족하죠. 차변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3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30만원 요거네요. 요거. 맞죠? 자, 다음 4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해 보래요. 옳은 거 찾습니다. 자, 현금 시제, 현금. 당좌예금, 이쪽,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기예금은 금융상품. 선일자 술포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답은 이 두 개 합치면 70만원.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만. 이거 일단 맞았네요. 현금 및 현금 틀렸고요. 정기예금은 어디에 속해요? 금융상품에 속하니까 없네요, 답이. 그쵸?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0, 단기금융상품은 얼마다? 150만원. 이렇게 해야 답입니다. 자, 답은 맞는 건 1번밖에 없고요. 2번,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대손 충당금. 우리 기업의 받을 권리. 이 받을 권리에 대한 해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1번이 대손 충당금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매출 채권 또는 기타의 채권에 대한 차감 계정이니까 답은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맞았죠.
3번도 미수금도 충당금 설정하고요. 자, 매출활동과 관련이 아닌 것은 기타의 채권이니까 기타에 대해 손상각비니까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 맞았네요. 자, 5번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답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자, 요거는 총 자본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자본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본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네, 5가지로.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게 영업활동에서 남은 돈이고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 그쵸? 자, 이 이익잉여금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 법정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임의 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주총회의 재원은 예로 하는 거다.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총회의 재원이니까 회사에 주식 발행, 배당을 하면 주식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배당이 있다고 했어요? 현금 배당이 있다. 그럼 이러한 주주총회를 했을 때 현금 배당을 하면 회사의 2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회사에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주식 배당은 회사의 2월 이익잉여금이 나가면서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다. 이게 주식 배당의 회계처리, 현금 배당의 회계처리.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주식 배당의 회계처리는 잘 보세요.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업의 총자본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총자본에는 불변이다. 이 주식 배당이 대표적인 뭐다? 무상증자.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차변에 돈을 받지 않고 기업에 준비되어 있던 쓰지 않고 있던 잉여금이 줄어드는 거. 무상증자예요. 이 주식 배당은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총자본에는 변화가 없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봐보세요. 전혀 이 총자본하고는 불변이죠. 여기 항목에 우리 기업의 항목에 100원이 있던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 100원으로 이동이 된 거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원을 현금 배당을 하면 이게 기업에서 나가는 거니까 이 자본이 100원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자본이 줄고요.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이렇게 영업활동을 해서 돈이 남았으니까 이 자본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또 변화가 있네요. 유상증자란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2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돈을 받는 거니까 그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는 무조건 자본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주식배당. 유상증자는 대변의 자본금을 받고 차변에 돈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이렇게 지금 이 주식배당하는 것처럼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발행해주고 기업에 유보된 잉여금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수익 인식 시점. 자, 아는 거 찾으래요. 자, 봅시다. 자, 위탁 판매를 하면 우리가 수익 인식을 언제 한다고 했냐면 수탁자 인도 기준. 네. 자, 수탁자 인도 기준이니까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맞았습니다. 자, 배당금 수익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결의일. 기억나시죠? 자, 결의일.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그죠? 이 확정되는 게 언제 확정돼요? 결의일을 확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언제라고 했어요?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네, 인도 기준. 자, 인도 기준입니다. 자, 요걸 좀 늘려볼게요. 자, 인도 기준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할부 판매는 대가를 나누어서 판대요. 이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근데, 이렇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대가의 각 부분으로 한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인도 기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설치 수수료는 용역이니까
용역은 우리가 수익을 언제 인식하냐? 예, 진행 기준입니다. 진행 기준 이렇게. 그래서 제아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제아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고자산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용은 절대 포함하셔야 돼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만 있다? 유일하게 단기매매증권만 있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기말 평가 방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이 평가 방법은 개별법부터 해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소매재고법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어떤 방법을 따라해서 기말재고가 달라지고요. 수입했을 때 관세도 원가니까 포함하시는 게 맞죠. 8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9번에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눠지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지고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행태로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지죠. 자, 기회비용이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건 기회비용이 아니라 뭐다? 매몰 원가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을 기회비용이라고 써놨네요. 9번은 틀렸고요. 자, 우리가 10번은 부문별 원가 계산의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것. 자,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보조 부분 용역 수수 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면 직접 배부, 보조 부분에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계 부분은 일부분만 한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배부하는 애만 고려한다. 상호 배부는 완벽하게 다 고려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이죠. 2번. 단계 배부법.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그린 T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T와 2번 T는 원가 명세서고요. 3번 T는 손익계산서니까 원가 명세서에는 이렇게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제공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답을 보시면 자,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손익계산서, 단기 종제조 원가 그렇죠. 회사의 원가 여기 보시면 2번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 종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네, 3번이고요. 이 매출 원가는 기업의 어디에 나온다? 3번 T 매출 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시면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은 어떻게 구하죠? 완성품에다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니까 이게 4만 개 전부 다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3만 개 중에 60%니까 3, 6이 18. 그러니까 답은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네. 4만 개에다가 18,000개 이렇게 돼야 되겠네. 4만 개 플러스 얼마? 네. 1800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18,000개. 그럼 58,000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돼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되죠. 그럼 담세자는 이거를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가 서로 틀리는 간접세였어요. 간접세. 틀린 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지라도 세금이 없는 걸 팔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영리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가 맞아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이 사람은 물건을 수출하는 사업자니까 납세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없는다 그랬으니까 답은 2번. 간이가세자도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네, 납세 의무 있습니다.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 있죠. 그래서 답은 13번은 2번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장. 자, 사업장은 사장님이 장사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그렇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디로 한다? 주소지나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요.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절대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을 하시면 된다. 자, 답은 3번. 자, 15번에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면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냐. 발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도 알려줘야죠. 그렇죠? 국세청은 언제까지 한다? 우리가 발급한 날에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전송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6회 이론 문제를 15개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